강남 고급 일식집 VIP 룸이었습니다. 72세 노인이 테이블 아래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손바닥이 노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50년 동안 술 따랐으면 이제 좀 늘 법도 한데.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문틈 사이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5분 동안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5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 뺨을 맞고도 미안하다고 했던 것, 그 50년을 그녀는 일주일 안에 돌려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누구인지. 강 부회장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4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한그룹 부회장, 자산 60조 원 재벌그룹의 최상위 임원. 일주일 만에 회사 4개가 무너졌습니다. 은행 거래가 막혔습니다. 가족이 등을 돌렸습니다.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서진 부회장은 왜 거기서 멈췄을까요? 완전히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더 무너뜨릴 수도 있었는데, 그녀가 멈춘 이유, 그리고 시아버지 한병수가 처음으로 쓴 2글자, 그것을 보시면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강남 한복판. 겨울비가 내리는 11월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일식당 료칸 다이닝 3층은 그날 밤 유독 조용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고 오늘 2층을 통째로 빌린 손님들은 모두 VIP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낮고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다다미 향이 희미하게 흘렀고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9시 37분.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오서진, 성한그룹 부회장. 오늘 그녀는 이 건물 4층에서 2조 1천억 원 규모의 동남아 물류허브 개발 계획에 최종 사인을 마쳤습니다. 거래처 임원들과 저녁을 마친 것은 9시 30분이었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르려고 3층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런데 VIP 사무실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병수야. 여기 아직 끈적거리잖아. 제대로 좀 닦아. 오서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병수? 한병수?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짝 열린 문 사이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테이블 아래로 몸을 구부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정장이 지금 엎드린 자세 때문에 등 쪽에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접어든 흰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 뒷모습, 저 흰 머리, 저 구부정한 어깨. 아이고, 70 넘어서 그런지
동작이 느리네. 빨리빨리.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 한 명이 발로 노인의 엉덩이를 툭툭 쳤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발길질이었습니다. 미안해, 재구가. 금방 할게. 노인이 작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국. 오서진은 그 이름을 뇌에 새겼습니다. 간신히 닦기를 마친 노인이 일어서려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덩치 큰 남자가 빈 술잔을 가쪽으로 밀었습니다. 다 닦았으면 이제 따라. 그게 여기 있는 이유잖아, 병수야.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르는데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투명한 소주가 잔을 넘쳐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새끼가 또 흘려. 50년 동안 술 따랐으면 이제 좀 늘 법도 한데. 변제국이라고 불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미안해. 요즘 손이 자꾸 떨려서. 노인이 냅킨을 들어 급히 닦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변제국의 손바닥이 노인의 오른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둔탁하고 명확한 타격이었습니다. 노인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뺨에는 즉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떠올랐습니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딸칵 소리를 냈습니다. 미안. 노인이 바닥에서 안경을 줍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매번 있는 일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하, 형님 손맛 여전하시네요. 다른 남자가 박수를 치듯 손을 맞췄습니다. 병수 뺨이 원래 잘 올려. 대학 때부터. 또 다른 남자가 양주잔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4명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오서진은 문틈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서진은 천천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손가락은 정확하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렌즈를 향하게 하고 영상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을 따르는 장면, 남자들이 비웃는 장면, 방 안가득 울리는 비웃음, 4분 51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녀가 한 일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시아버지 옆으로 걸어가 그의 뺨을 보았습니다. 선명한 손자국, 72세 노인의 뺨에 찍힌 폭력의 흔적.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변제국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뭐가? 누구야, 이 여자? 제 시아버님한테 지금 뭐 하신 겁니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친구끼리 장난친 거지. 72세 노인 뺨을 때리는 게 장난입니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오서진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변제국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바닥 닦게 하는 게 장난입니까? 무릎 꿇리는 게 장난입니까? 이게 사람한테 할 짓입니까?
야, 며느리가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어른들 모임에 변제국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50년 친구야.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50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신 겁니까? 괴롭혀? 이 여자가 지금 말을 함부로 하네. 오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네 사람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이름을 귀에 새겼습니다. 변제국, 이문혁, 조태영, 황성배.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갑자기 왜? 정확하게 기억하려고요.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오서진은 시아버지의 팔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아버님 가세요.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제 시아버님께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서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뭐야 저 여자. 며느리 주제에 입으로만 떠드는 거지. 동창 모임에서 우리 있었는데 무슨. 다음 주에도 병수 부르면 오겠지.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들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방금 그 며느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운전대를 잡았고 뒷좌석에는 오서진과 한병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병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뺨의 손자국은 아직 붉었습니다. 오서진은 시아버지의 그 옆모습을 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 이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수 실장. 네, 부회장님. 아직 안 퇴근하셨어요? 내일 아침 8시 50분. 사무실로 와요. 긴급 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안건은요? 네 사람에 대한 완벽한 신원조사. 내일 아침에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준비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서야. 한병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오랫동안 민서라고 불러왔습니다. 그게 더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왜 미안해 하세요? 내가 그런 걸 봐서. 아버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예요? 한병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3년 봄이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포구 마을에서 19살 청년 한병수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행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국립대학에 입학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 아버지는 새벽 고깃배를 나가면서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바닥 무게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와서 열심히 해라. 집은 걱정 말고. 한병수는 다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매일 새벽 바다 나가지 않아도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경영학과 1학년. 그는 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이미 3명이 있었습니다. 변제국, 이문혁, 조태영이었습니다. 셋 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었습니다. 변제국은 서울 성북동 출신이었고 이문혁은 압구정, 조태영은 명동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병수를 처음 봤을 때 코웃음 쳤습니다. 어디서 왔어? 경남 통영에서 왔습니다. 어촌 촌놈이네. 장학생이래요? 전액 장학금 받았습니다. 푸아. 가난뱅이 장학생이래. 그날부터 한병수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한병수를 셔틀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셔틀 라면 끓여와. 셔틀 내 빨래 해놔. 셔틀 담배 사와. 한병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주먹이 날아왔고 이불이 찢겼으며 과제 노트가 변기에 던져졌습니다. 장학생이 생활비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면 아버지의 기대가 무너진다는 것도 1학기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2학기가 되면 기숙사 배정이 바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병수는 그것만 기다렸습니다. 저 방에서만 나가면 저 셋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학년 가을 중간고사 기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영통계학 시험 도중 변제국이 커닝 페이퍼를 사용하다 교수에게 적발됐습니다. 교수는 변제국을 시험장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날 밤 11시 변제국은 한병수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문혁, 조태영, 그리고 같은 과 황성배까지 넷이서 한병수를 에워쌌습니다. 병수야,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커닝한 거 내가 대신 자백해줘. 그게 무슨... 이 새끼야. 변제국이 한병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학받으면 아버지한테 죽어. 근데 너는 장학생이잖아. 성적 좋으니까 경고 한 번 받고 끝이야. 하지만 그건... 이문혁이 팔을 붙잡았고 황성배가 배를 한 대 쳤습니다. 한병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조태영이 발로 한병수의 허벅지를 찼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병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학생처에서 그는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결과는 한병수 정학 1개월, 변제국 경고였습니다. 복학 후 그를 기다린 것은 더 심한 굴욕이었습니다. 변제국 일당은 이제 한병수를 완전히 쥐고 흔들었습니다. 수업 노트 대필, 과제 대행, 시험 전날 밤샘 정리, 술자리 시중. 4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졸업할 때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저 사람들 안 봐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1977년 졸업 후 한병수는 중견 제조업체 경리부에 취직했습니다. 변제국 일당도 각자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졸업 1년이 지나자마자 변제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수야, 우리 동창 모임하는데 나와. 저는 바빠서요. 야, 50년 지기가 부르는데 안 나와? 내가 대학 때 얼마나 챙겨줬는데. 한병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날부터 50년간의 동창 모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두 번씩 고급 술집이나 레스토랑에서 한병수는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날랐으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1983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조용한 여성이었고 한병수는 아내에게 대학 시절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1986년 아들 승민이 태어났습니다. 2013년 아내가 폐암 진단을 받았고 2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병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도 동창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병수야, 마누라 죽었다며. 우리가 위로해 줄게. 나와. 한병수는 또 나갔습니다. 또 술을 따르고 또 바닥을 닦고 또 뺨을 맞았습니다. 2021년 아들 승민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서진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차갑고 냉철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무척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한병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 안에서 한병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973년부터 2024년 오늘 밤까지 50년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오서진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속의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녀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새벽 5시 20분. 오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시아버지의 뺨에 찍혀 있던 5손가락 자국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승민은 아직 깊은 잠 속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4분 51초. 영상 속에서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웃으며 발로 등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리는 소리. 오서진은 영상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로. 오전 6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11km를 뛰면서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가 생깁니다. 냉철하게, 철저하게, 한치도 틈이 없어야 했습니다. 7시 30분 귀가. 샤워 후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토요일인데 회사 가요? 남편 승민이 부스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긴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할게. 아버님 요즘 잘 지내시지?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오서진은 남편에게 가볍게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완성된 뒤에야 말해야 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성한그룹 본사 58층 부회장 집무실.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내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8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은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채 흐릿했습니다. 정각 9시. 이지수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앉아요, 이 실장.
이지수는 태블릿을 들고 앉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긴급 미팅은 처음이었습니다. 5년간 부회장 곁에서 일하면서 그녀가 이 목소리를 낼 때는 언제나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지시한 4사람, 1차 자료 나왔어요? 네. 밤새 모았습니다. 보고 드릴까요? 해요. 이지수가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먼저 변제국, 72세, 변성식품유통 대표이사입니다. 1992년 설립한 중견식품유통업체고요. 연매출 약 180억 원 규모입니다. 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성한그룹과 거래는요? 있습니다. 현재 성한 유통이 진행 중인 수도권 프리미엄 마트 납품 계약 협상 중입니다. 3년 계약으로 총 450억 원 규모예요. 1차 심사 통과했고요. 최종 계약 서명이 다음 주 수요일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요. 두 번째, 이문혁. 71세. 혁진광고대행 대표이사입니다. 1995년 설립했고요. 연매출 약 130억 원. 주로 중견식품유통 기업 광고를 담당합니다. 성한과의 거래. 성한식품 신제품 론칭 마케팅 대행 입찰에 참여 중입니다. 입찰 규모는 120억 원이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에 최종 낙찰자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1순위 후보입니다. 이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태영. 70세. 태영건설개발 대표이사입니다. 2001년 설립한 중소형 건설개발업체입니다. 최근 수도권 재건축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240%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성한과의 거래. 성한건설이 추진하는 마포구 복합주거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 시공사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되면 150억 원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이에요. 심사 중이고 최종 결정은 12월 초입니다. 마지막. 황성배. 71세. 성배운송 대표이사입니다. 2003년 설립한 중소형 화물운송업체입니다. 연매출 약 90억 원이고요. 성한물류 소속 현장 자재 운송 단기 계약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년간 70억 원이고 다음 주 목요일 11월 28일 낙찰자 발표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1순위로 오를 가능성 높습니다. 이지수는 보고를 마치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오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해 보여줬습니다. 이지수는 4분 51초 동안 영상을 봤습니다. 보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폭행이잖습니까? 제 시아버님을 50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이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지수 실장, 지금부터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여요. 이 일은 절대 비밀입니다. 회장님도 다른 임원들도 모르게 오직 나하고 실장님만 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변제국의 450억 계약. 보류하세요. 예. 최종 서명 직전에 추가 원산지 검증 필요라는 이유로 계약 보류 통보하세요. 기간은 무기한이에요. 하지만 1차 심사는 이미 제가 책임집니다. 보류하세요.
이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문혁의 120억 입찰. 탈락시키세요. 입찰 자격 요건을 변경합니다. 최근 3년 내 대기업 브랜드 단독 대행 실적 3건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요. 이문혁은 중견 기업 위주라 해당 없을 겁니다. 월요일 발표 때 탈락 통보. 조태영의 협력 시공사 신청. 재무 건전성 미달로 부결하세요. 부채 비율 240%면 우리 내부 기준 150% 이하에 안 들어옵니다. 당연히 탈락이에요. 황성배의 운송 계약 입찰. 기업 윤리평가 항목을 신설하세요. 대표이사 법적 분쟁 이력 조회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없더라도 내부 심사 기준 미달로 처리해요. 이지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내 회사 모두 당장 매출이 막히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오서진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실장, 네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 계속해요. 개인 신용 등급, 은행 대출 현황, 가족관계, 과거 분쟁 이력, 전부 다요. 이번 주 안에 완벽한 보고서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지수가 나간 뒤 오서진은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50년 동안 참으신 것, 제가 반드시 갚아드릴게요. 그날 오후 1시, 오서진은 시아버지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병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젯밤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한숨도 못 잔 눈빛이었습니다. 민서야, 안 와도 되는데. 아버님 타세요.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었지만 오서진이 미리 예약해둔 방이라 조용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갈치조림이 나왔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병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민서야, 어젯밤 일은 그냥 넘어가자.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님, 오서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예요? 대학 때부터라고 하셨는데. 한병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3년부터야. 51년이었습니다. 오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한병수는 기억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졸업 후 첫 동창 모임 전화가 온 것은 1978년이었습니다. 취직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변제국이 전화를 걸어왔고 한병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야, 병수야,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이는데 나와. 저 좀 바빠서요. 바빠? 야, 대학 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못 나와? 한병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거절하면 회사로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상사들 앞에서 창피를 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나갈게. 그날부터였습니다. 매달 한 번, 많을 때는 2번. 장소는 항상 고급 음식점이었고 한병수는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날랐으며 장소가 어지럽혀지면 치웠습니다. 야, 병수야, 저기 냅킨 더 가져와. 병수야, 내 구두 좀 닦아줘. 병수야, 저 테이블 닦고 와. 그는 항상 내 형님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983년 결혼을 알리자 변제국이 말했습니다.
오, 결혼해? 축하주 한잔해야지. 이번 주 토요일에 나와.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 간다고만 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깊이 상처를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86년 아들 승민이 태어났을 때도 변제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수야, 아들 낳았다며? 축하한다. 이번 주에 나와. 한병수는 또 나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제국 일당은 각자 중소기업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야, 병수야,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것도 다 대학 때 내가 도와준 덕분이야. 하. 그들이 도와줬다고 부르는 것은 한병수를 50년 동안 셔틀로 부린 시간이었습니다. 2010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격리부장으로 35년을 성실하게 일한 끝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제는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제국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병수야, 퇴직했으니까 이제 시간 많잖아. 이번 주에 나와. 2013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변제국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병수야, 마누라 죽었다며. 우리가 위로해 줄게. 나와. 한병수는 또 나갔습니다. 또 술을 따르고 또 바닥을 닦고 또 뺨을 맞았습니다. 그날 돌아오면서 한병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는 절대 말 못했는데 이제 말할 사람도 없네. 아들한테도 말씀 못하셨어요? 오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못했어. 너무 부끄러웠어. 70 가까운 사람이 대학 동창한테 뺨 맞으며 산다는 게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당당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 꼴을 어떻게 말해? 오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이것을 혼자 사겨왔는지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회사로 찾아올 것 같았어. 나중엔 아들한테 피해 갈까봐 무서웠고, 그냥 참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끝이 없더라고. 한병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50년이야, 민서야. 5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오서진은 그 말이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서진은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민서야, 그냥 넘어가자. 괜히 일 커지면 내가 힘들어. 안 돼요, 아버님. 오서진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50년이에요. 50년 동안 아버님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살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아버님도 가족이 있으세요. 오서진이 시아버지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한테는 저랑 승민 오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연이가 있고요. 저 사람들이 50년 동안 아버님 가족 생각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한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저 4명 모두 무릎 꿇게 만들게요. 정말 할 수 있어? 아버님, 저 성황그룹 부회장이에요. 오서진이 차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정도 사람들 무너뜨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병수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고맙다, 민서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서진은 시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한병수가 내리면서 며느리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푹 쉬세요, 아버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차 안으로 돌아온 오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이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작전 개시. 준비 완료됐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부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오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이문혁은 혁진광 고대행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나면 120억 계약 확정인 거죠? 우리가 1순위라고 했잖아요. 그래. 오늘 오전에 연락 올 거야. 이문혁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성한식품 마케팅 대행은 3년 공을 들인 건이었습니다. 담당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입찰 심사에서도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성한식품 구매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문혁은 기대감을 안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찰 탈락 통보. 귀사는 이번 성한식품 신제품 론칭 마케팅 대행 입찰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사유 입찰 자격 요건 미달 최근 3년 내 대기업 브랜드 단독 대행 실적 3건 이상 필요. 뭐야 이게? 이문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공고 낼 때 이런 기준 없었잖아. 언제 바뀐 거야? 그는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혁진광고 이문혁인데요. 탈락 통보 이메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이 대표님 죄송합니다. 입찰 기준이 이번 주 초에 변경됐습니다. 언제 변경됐어요? 우리 신청할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잖아요. 본사 지시로 강화됐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측에 미리 통보라도 해줬어야지. 우리가 몇 달을 준비한 건데. 죄송합니다. 결정된 사항이라 번복이 어렵습니다. 뚝. 이문혁은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치고 싶었습니다. 120억이 한 통의 이메일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다들 하던 일에 이문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 변제국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한유통 구매팀장이었습니다. 변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 최종 계약 서명은 보류됩니다. 변제국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보류요? 1차 심사 다 통과하고 서명만 남았잖아요. 본사 지시로 추가 원산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납품 예정 품목 전체에 대해서요. 원산지 검증은 지난달에 서류 다 제출했잖아요. 이번엔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납품처 공장 직접 방문 검증이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기간은 미정입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뚝. 변제국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50억. 3년 계약. 그 돈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은행 대출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기간은 미정.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 조태영은 태영건설개발 사무실에서 담당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안건설 협력 시공사 최종 결과가 오늘 나오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전화가 왔습니다. 조 대표님, 이번 마포구 복합주거 개발 프로젝트는 귀사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요? 재무 건전성 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부채 비율 기준 미달입니다. 우리 부채 비율이 업계 평균이잖아요. 성안건설 내부 기준은 150% 이하입니다. 귀사는 240%로 기준을 초과하십니다. 처음 신청받을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잖아요. 2달 동안 준비한 건데 결정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태영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50억? 그 돈으로 회사 숨통을 틀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채를 감당하면서 버티는 건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왜 우리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황성배는 성배운송 사무실에서 성안물류 낙찰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워낙 경쟁력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모두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낙찰 탈락 통보, 사유기업 윤리평가 기준 미달. 황성배는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기업 윤리평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업 윤리평가에서 탈락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내부 심사 기준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뚝. 황성배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70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강남의 한 선술집에 4명이 모였습니다. 변제국, 이문혁, 조태영, 황성배였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변제국이 소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나도. 120억 입찰 탈락. 이문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협력 시공사 부결. 조태영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나도. 운송 계약 탈락. 황성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넷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에 닿았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 전부 성안그룹이야. 같은 주에 우리 냈다. 변제국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그 순간 이문혁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오서진, 성안그룹.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이거 봐.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성안그룹 오서진 부회장, 동남아 물류허브 개발 2조 1천억 계약 체결. 기사 속 사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회장, 부회장이라고 조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게 성안그룹 부회장 시아버지였어. 넷은 동시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성황그룹, 국내 8대 재벌, 자산 규모 60조 원. 그리고 부회장은 그 그룹에서도 최상위 임원이었습니다. 우리 끝났어. 황성배가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선술집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변제국은 지은행 강남지점 대출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40대 초반 대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변 대표님, 죄송하지만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변제국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귀사의 주요 거래처인 성안유통과의 계약이 보류 상태입니다. 향후 매출 전망이 불투명해졌고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곧 계약 재개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면 한 달만이라도 연장해 주세요. 제발. 본점 심사팀에서 이미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 35억 원. 이번 달 20일까지 전액 상환하시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20일까지 35억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시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변제국은 비틀거리며 은행 문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5억을 20일 안에 마련한다. 사업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차에 앉아 핸들을 붙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문혁이 한 거야. 아니, 조태영이. 아니, 오서진이. 오서진. 그 이름이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이문혁은 혁진광고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대표 5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이 대표님, 밀린 공사비 언제 주실 겁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장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소리 석 달째 듣고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오늘 당장 안 주시면 고소할 겁니다. 사기죄로. 5명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18억 원 입금 안 되면 바로 고소장 접수합니다. 그들이 나간 후 이문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8억. 어디서 구합니까? 성안식품 계약만 됐어도 숨통이 트였을 텐데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조태영의 아파트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정장 입은 2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태영 대표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S은행 법무팀입니다. 압류 집행 통지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조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하께서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신 55억 원, 4개월 연속 이자, 연체로 담보물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 등록하신 제네시스 지구 10, 사무실 건물 모두 은행 소유로 이전됩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이자 낼 수 있어요. 이미 최종 통보 기간이 지났습니다. 서명 거부하시면 법원 강제 집행으로 진행됩니다. 조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파트 17억.
차 4억, 사무실 건물 13억. 평생 모은 재산이 한 번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번 달 말까지, 사무실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비워주십시오. 남자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조태영은 현관문에 기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황성배는 창고 앞에서 건물주와 서 있었습니다. 황 사장, 임대료 3개월치 밀렸어요. 오늘 안으로 1억 3천만 원 안 되면 내일부터 문 잠급니다. 사장님, 이번 주 안으로 꼭 드릴게요. 큰 계약 하나가 날아가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난달에도 똑같은 소리 하셨잖아요. 저도 은행 이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예요. 건물주가 돌아서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황성배는 창고 문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거래처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이 잠기면 배송이 안 됩니다. 배송이 안 되면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1억 3천. 어디서 구합니까?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4명은 다시 선술집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번이 불안이었다면 이번엔 공포였습니다. 나 은행에서 35억 상환 요구 들어왔어. 20일까지. 변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협력 업체들한테 고소당할 것 같아. 18억 안 주면 사기죄래. 이문혁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나는 집이랑 차, 사무실 다 압류당했어. 이번 달 말까지 나가야 해. 조태영의 눈이 붉었습니다. 나는 창고 임대료 못 내서 내일 문 잠긴대. 어디서도 돈을 못 구하겠어. 황성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넷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오서진이 한 거 맞지? 변제국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그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한병수한테 가야지. 가서 빌어야 해. 변제국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빌면 용서해 줄까? 용서 안 해줘도 일단 가봐야 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망해. 그래. 내일 가자. 우리가 50년 알고 지낸 사이잖아. 무릎 꿇고 빌면 며느리도 풀어줄 거야. 넷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를 구할 자격이나 있는 걸까요?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한병수의 아파트 앞에 4명이 나타났습니다. 변제국, 이문혁, 조태영, 황성배.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변제국은 면도를 못해 수염이 지저분했고 이문혁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점퍼만 걸쳤습니다. 조태영은 평소에 즐겨 입던 명품 코트가 아니라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황성배는 눈 밑 다크서클이 검었습니다. 가자. 변제국이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병수의 현관 앞에 섰습니다. 변제국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10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병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4사람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 와? 병수야.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돌아가. 한병수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변제국이 문틈을 잡았습니다. 제발.
5분만, 5분만 얘기하자. 손 치워. 병수야, 며느리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있어. 내가 뭐라고 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서가 알아서 한 거야. 알아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알아서라고? 이문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너희가 50년 동안 나한테 한 짓 때문이야. 한병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 그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뺨 때리고 바닥 닦게 하고 술 심부름 시킨 것. 기억이나 해? 그건 우리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조태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수야, 제발 며느리한테 좀 말해줘. 그만하라고.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늦었어. 50년 늦었어. 한병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너희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제발, 제발. 황성배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변제국과 이문혁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4명이 복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병수야, 우리 죽을 것 같아. 제발 살려줘.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차갑고 또렷한 하이힐 소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넷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든 채 복도 끝에서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강 부회장님. 변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시아버지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4명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넷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오서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제 시아버님한테 뭘 하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오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72세 노인 뺨을 때리고 바닥을 닦게 하고 술 심부름을 시킨 사람들이 지금 죄송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미쳤었습니다. 정말 미쳤었어요. 이문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서진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봉투를 열자 USB 드라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꺼냈습니다. 11월 22일 료칸 다이닝 VIP룸에서 제 시아버님을 폭행하신 영상입니다. 4분 51초 풀 버전이에요. 넷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 대표님, 당신이 시아버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나왔어요. 타격음도 또렷하게 녹음됐고요. 이 영상 하나면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길 수 있어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변제국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셋도 따라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한병수 형님 근처에도 안 오겠습니다. 오서진은 그들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당연히 안 오셔야죠.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세요. 다시는 제 시아버님 앞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나시면 이 영상은 바로 경찰과 언론에 넘어갑니다. 오서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 문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진짜로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10초 안에 사라지세요. 하나, 둘, 셋. 네 명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아래로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오서진은 문을 닫고 시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한병수가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서야. 아버님. 오서진이 시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저 사람들 다시는 아버님한테 못 옵니다. 한병수는 며느리의 등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실감하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지? 네, 아버님. 이제 진짜 끝났어요. 오서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진짜는 지금부터야.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변제국은 변성식품유통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 12명 중 8명이 이미 퇴사했습니다. 급여가 2달째 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행, 협력업체, 세무서 모두 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5억을 어떻게 구해?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이혼하고 싶어? 변제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이 70살 노인 뺨 때린 게 뉴스에 나왔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알아? 친구 엄마들이 다 알더라고. 그건 오래전 일이고 11월 22일이잖아. 한 달도 안 됐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게 50년 동안 계속한 거잖아.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하고. 여보, 들어봐. 사정이 있었어. 재산 분할 필요 없어. 어차피 빚만 남았으니까. 나는 딸 데리고 친정 갈 거야. 변호사가 이번 주 서류 보낼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변제국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아내가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아침 11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잔도 없이 병째 마셨습니다. 오서진. 그 여자가 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 혼잣말을 했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그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이문혁은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문혁 씨 협력업체 5곳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총 18억 원 규모인데 변명하실 것 있습니까? 형사님,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2달 동안 한 푼도 안 주신 게 일시적입니까? 다음 주까지 꼭 드릴게요. 고소 취하 좀 부탁드려 주십시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세요. 형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조사만 하겠습니다. 추후 출석 요구 있으면 반드시 나오세요.
불응하시면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이문혁은 비틀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 목소리였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오늘부로 전원 퇴사한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넣었고요. 이문혁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2월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회사 망했고, 직원 다 떠났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48년 전 대학때가 떠올랐습니다. 한병수를 괴롭히던 그 시절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친하게 지냈으면 됐는데, 하지만 후회도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조태영은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압류 통보대로 이번 달 말까지 나가야 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잠깐만 형 집에 있으면 안 될까? 태영아, 너 지금 무슨 꼴인지 알아? 신문에 다 났더라. 노인 폭행했다고. 우리 집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 당했는지 알아? 형, 미안해. 그래도 형제잖아. 우리 집에는 못 들어와. 형수가 절대 안 된대. 너 혼자 알아서 해. 뚝. 조태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방을 잡았습니다. 3평짜리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한때 17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그였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황성배는 전라도 고향 마을 형의 창고에서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낡은 농기구와 비료포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열흘째였습니다. 물류회사는 폐업했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창고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50억 규모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형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점심 먹어. 플라스틱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였습니다. 형, 고마워. 성배야, 너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야? 형수가 불편해한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형? 일이라도 해. 내일부터 내 반일 도와. 하루 5만 원 줄게. 황성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연매출 90억 원 회사를 운영하던 그가 이제 하루 5만 원 받고 반일을 해야 했습니다. 형이 나간 후 그는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한병수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오서진은 성황그룹 집무실에서 이지수의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4명 모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지수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변제국은 파산 직전이고 아내가 이혼 소송 제기했습니다. 은행 35억 상환 못해 파산 신청 예정이에요. 이문혁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고 회사 문 닫았습니다. 조태영은 재산 전부 압류당해 고시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황성배는 서울 떠나서 고향 창고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고요. 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밀어붙일까요? 형사 고소까지 하면. 아니요. 오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의 목적은 상대를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 4명은 회사, 돈, 가족, 명예를 다 잃었습니다. 이제 평생 시아버님을 괴롭힌 걸 후회하며 살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리고 이 실장. 이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추가 조치 없어요. 오서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 12월의 서울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진짜 끝났어요.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한병수는 거실에서 손주 도연이와 레고를 쌓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막 완성한 성 모양 레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봐요. 내가 만들었어요. 오, 잘했네. 우리 도연이 손재주 있다. 한병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한병수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변제국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병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도연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 잠깐 문 좀 열어봐야 해. 방에서 놀고 있어. 네, 할아버지. 도연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병수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변제국이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은 낡은 점퍼였습니다. 한때 비싼 시계를 차고 레스토랑에서 큰 소리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동훈아. 변제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병수야. 내 이름은 한병수야. 한병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제국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제발. 5분만. 한병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변제국이 문틈을 잡았습니다. 병수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회사 망했고, 아내는 이혼했고, 은행은 파산 신청하라고 하고, 나갈 데가 없어. 한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재구가. 50년 늦었어. 병수야. 변제국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낮아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내가 커닝 사건 때 너 대신 책임졌잖아. 한병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나한테 거짓 자백 강요한 거잖아. 그게 책임을 진 거야? 아무튼 우리가 50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되지. 며느리한테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변제국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안 그러면 뭐?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변제국이 돌아봤습니다. 오서진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를 들러보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변제국을 받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강강 부회장님. 변제국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제 시아버님한테 협박하시는 겁니까? 오서진이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영상을 언론에 넘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제국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오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50년 동안 제 시아버님을 괴롭힌 분이 지금 용서를 바라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제국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오서진은 그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50년 동안 시아버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은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10초 드릴게요. 10초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 부릅니다. 이번엔 진짜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하나. 변제국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둘, 셋. 변제국이 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계단 문을 밀어 열고 뛰어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아래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오서진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병수는 문틀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한병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야, 이제 이 사람들 진짜 안 오는 거지? 네, 아버님. 이제 진짜 안 와요. 오서진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오면 그때는 경찰이 데려갑니다. 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어요. 한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고맙다. 아버님이 왜 고마워하세요? 아니, 그냥. 한병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해줄 줄은 몰랐어. 오서진은 시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두 사람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어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서울에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변제국에게는 봄이 없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비닐하우스 농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닐하우스를 청소하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하루 8만 원. 한때 연매출 180억 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그였습니다. 파산 선고는 2월에 났습니다. 이혼도 확정됐습니다. 딸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농장 근처 쪽방촌 허름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병수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문혁은 충청도의 작은 도시 철물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195만 원.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가자가 된 그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아침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철물점으로 출근했습니다. 한때 120억 원 회사를 운영했던 그가 이제는 나사 하나하나를 진열장에 꽂는 일을 했습니다. 조태영은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일했습니다. 하루 12만 원.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육체 노동을 하자니 허리와 무릎이 버텨주질 않았습니다. 고시원 3평짜리 방으로 돌아오면
파스를 붙이고 쓰러졌습니다. 한때 17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그였습니다. 한때 명품 코트를 걸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였습니다. 같은 고시원에서 함께 사는 20대 청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르신,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작은 사업했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조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72세 노인 뺨을 50년 동안 때리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황성배는 고향 마을에서 형의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하루 5만 원. 양파를 뽑고 배추를 심고 비료를 뿌렸습니다. 5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면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황성배는 창고에 앉아 SNS를 들여다보다가 공통 지인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한병수가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한병수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어깨에 올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양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황성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이 꼴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억울함인지 후회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오서진은 시아버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 승민, 손주 도연, 시아버지 한병수, 그리고 오서진. 4명이 둥글게 앉아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고기를 집으려다가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도연아, 뜨거워. 할아버지 드시고 나서.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도연이가 상추에 고기를 싸서 한병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오, 우리 도연이가 다 싸줬네. 한병수가 웃으며 받아먹었습니다. 승민이 아버지에게 소주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잘 주무세요? 응. 요즘 잘 자. 예전보다 훨씬 잘 자. 다행이다. 아버지. 승민이 아버지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승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서진에게 전부 들은 날 밤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아들인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그 뒤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한병수가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승민은 아내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서진은 그 말을 가볍게 받아넘겼습니다. 당연한 걸 한 거야.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도연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졸기 시작했습니다. 한병수가 손주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네, 아버님. 나 요즘 서예 배우러 다니고 있어. 정말요? 응. 구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서예 강좌 있더라고. 거기 등록했어. 오서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버님, 글씨 잘 쓰실 것 같아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미는 있어. 한병수가 웃었습니다. 오서진은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저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4월 벚꽃이 피었습니다. 한병수는 구청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15명쯤 되는 수강생 중 그는 유일하게 남자였고 나이도 가장 많았습니다. 강사가 칠판에 써보였습니다. 평화. 오늘은 평화를 써보겠습니다. 힘을 빼고 천천히. 한병수는 붓을 먹물에 담갔다가 천천히 종이 위에 내렸습니다. 화. 두 글자를 쓰는데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손이 아직 조금 떨렸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들여다봤습니다. 한 선생님 잘 쓰셨어요. 회계에 힘이 있네요. 그런가요? 처음이라 어색해서. 처음 치고 아주 좋아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격리 일했습니다. 숫자만 보다 보니까 글씨가 서툴러서. 숫자 쓰던 손이 이렇게 글씨를 쓰네요. 좋습니다. 한병수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평화. 그 두 글자가 지금의 자신에게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문화센터 로비에서 핸드폰을 꺼내 오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서야, 오늘 서예 수업에서 평화라고 썼어. 강사 선생님이 잘 썼다고 하더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님 잘하셨다. 다음 주에 보여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한병수는 핸드폰을 쥔 채 문화센터 입구에 서서 벚꽃이 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봄이 예뻐 보였습니다. 2025년 6월 오서진은 성한그룹 집무실에서 이지수로부터 분기 보고를 받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사진이 와 있었습니다. 서예 작품이었습니다. 크고 힘찬 붓글씨로 쓴 두 글자 자유. 아래에 짧은 문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전시회 출품작 완성했어. 이번 가을에 문화센터 전시회가 있는데 내 작품도 걸린대. 오서진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유. 시아버지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선택한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너무 멋져요. 전시회 꼭 갈게요. 승민 오빠도 도연이도 다 같이 갈게요.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그럼 나 더 열심히 써야겠네. 고마워, 민서야. 이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밝으신데. 오서진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계속 보고해요. 하지만 그 미소는 회의실에 있는 누구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2025년 7월. 그 무렵 변제국은 농장 일을 마치고 쪽방으로 돌아오다가 길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다가 공통지인의 SNS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병수가 손주와 함께 벚꽃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병수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손주 도연이가 올라타 있었고 양옆에는 아들 승민과 며느리 오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변제국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한때 자신들의 셔틀이었던 사람이 50년 동안 뺨을 맞고 바닥을 닦던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변제국은 소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쌓인 한 번도 직면하지 않았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는 쪽방 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이 낡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병수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랬습니다.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저녁 한병수는 방에서 혼자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전시회였습니다. 강남구청 문화센터 시니어 서예 전시회. 그가 반년 동안 갈고 닦은 작품이 내일 처음으로 세상에 걸리는 날이었습니다. 출품작은 이미 한 달 전에 완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자유. 크고 힘차게 쓴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새 종이 위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내일 전시회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먹물을 찍고 천천히 획을 그었습니다. 감사. 쓰고 나서 한병수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한가? 며느리 오서진이었습니다. 아들 승민이었습니다. 손주 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14일. 내일 전시회가 있다. 반년 전 민서가 저 사람들을 무너뜨려 준 뒤로 나는 처음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서예가 그것이었다. 붓을 들면 손이 떨리지만 그 떨림이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설렘 때문이다. 내일 내 글씨가 벽에 걸린다. 70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있을 줄 몰랐다. 한병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 강남구청 문화센터 1층 전시홀이었습니다. 흰 벽에 서예 작품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15명의 수강생이 출품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병수의 작품이 가장 크고 가운데 걸려 있었습니다. 자유, 굵고 힘찬 획, 흔들림 없이 뻗은 선. 오서진이 그 앞에 서서 작품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별거 아닌데 강사 선생님이 출품하라고 해서. 한병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닌데요. 진짜 멋있어요. 도연이가 작품 앞에 서서 고개를 한껏 젖혔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자유라고 써 있어. 자유가 뭔지 알아? 자유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요? 한병수가 웃었습니다. 응.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야.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유 좋아요? 응. 할아버지 요즘 자유야. 한병수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승민이 아버지 옆에 서서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선택한 단어가 자유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들은 알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가족들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바깥으로 가로수길의 가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저녁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병수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민서야, 승민아, 도연아. 세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나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정말 고맙다.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오서진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승민이 아버지의 잔에 다시 와인을 채워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글씨 배울게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한병수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한병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오늘 내 인생 처음으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줬고 나는 정말 행복했다. 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다. 민서가 복수를 해줬지만 진짜 복수는 복수 그 자체가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 거였다. 나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게 진짜 복수다. 한병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변제국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폈습니다. 땅에서 일어서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농장 일은 몸을 많이 썼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60대 초반 남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전에 서울에서 사업하셨다고요? 응. 뭐 그랬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변제국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예.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괴롭혔어. 50년 동안. 근데 그게 이렇게 돌아왔어.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제국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물집이 잡힌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이 손으로 한병수의 뺨을 쳤습니다. 지금은 이 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당연한 거야.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억울하다거나 오서진이 나쁘다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문혁은 철물점 마감 일을 하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충청도 소도시의 저녁은 조용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문혁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이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멀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대화가 없어졌고 이제는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자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철물점 문을 잠그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먹으면서 문득 한병수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며느리랑 아들이랑 손주랑 같이 잘 살고 있겠지. 한때 그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장학생이었고 자신들의 셔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문혁은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충청도의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후회합니다. 그 말을 꺼낼 곳이 없었습니다.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혼자서 그 말을 삼켰습니다. 2025년 10월 말. 오서진은 성황그룹 집무실에서 하반기 성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수가 차를 가져다 놓고 나갔습니다. 오서진은 잠시 보고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11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료칸 다이닝 3층 복도, 문틈 사이로 본 그 장면, 시아버지의 뺨에 찍힌 손자국, 그리고 그 뒤 일주일.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시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복수의 진짜 의미는 저 4명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손주에게 자유라는 글자를 설명하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밤 와인잔을 들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오서진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까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나와라. 오늘 서예 수업에서 새 작품 썼어. 보여줄게. 오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한병수는 서예 교실 수강을 6개월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너무 떨려서 획을 제대로 긋지 못했습니다. 강사가 조용히 옆에 와서 손목을 잡아주었습니다. 힘을 빼세요. 억지로 잡으면 선이 굳습니다. 그 말이 서예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억지로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수치심을, 두려움을 너무 꽉 잡아서 정작 손 안에 있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손에 힘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이 유연해졌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강사가 불렀습니다. 한 선생님, 이번에 서울시 시니어 서예 공모전이 있어요. 출품해 보시겠어요? 공모전요? 저 같은 사람이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돼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병수는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공모전. 70평생 뭔가에 도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도전은 사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민아, 아버지 서예 공모전 나가볼까 싶은데. 아버지, 나가세요. 당연히 나가셔야죠. 잘 못하는데. 아버지가 출품작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저 봤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꼭 나가세요. 한병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해볼까? 한번. 그 무렵 조태영은 건설 현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더 이상 버텨주질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 드시면 안 됩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안정. 그에게 안정이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제국, 이문혁, 황성배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넷이서 함께 무너진 뒤로 서로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한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병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뺨을 맞고 고개를 숙이던 그 얼굴이 50년 동안 그 얼굴을 수도 없이 봤는데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표정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품은 눈빛이었는지, 미안하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의 입안에서 녹아 사라졌습니다. 2025년 12월 초, 오서진은 이지수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실장, 네 사람 관련 조치, 이달부로 전부 종결 처리해요. 더 이상 모니터링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이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장. 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 일은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이지수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저도 배운 게 있습니다. 뭐요? 힘이란 게 뭔지요? 힘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제 멈출지 아는 것도 힘이라는 거리요. 오서진은 잠시 이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잘 봤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서울이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계절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서예 공모전 출품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문화센터에 다니고 매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볍고 밝고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6시 30분, 남산 N서울타워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러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한병수, 오서진, 한승민, 도연이,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병수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서진이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시아버지가 추위에 약하다는 걸 알고 미리 선물한 것이었죠. 아버님,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 옷 따뜻하더라. 다행이다. 도연이가 한병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출이 몇 시에 떠요? 7시 37분이래.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요? 1시간 조금 넘게. 그럼 할아버지 손잡고 기다릴게요. 한병수가 웃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공간에서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오서진은 핫초코 4잔을 사왔습니다. 도연이가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승민이 아버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올해 공모전 잘 되실 것 같아요. 글쎄다. 그냥 해보는 거지. 이번에 출품하시는 거 제목이 뭐예요? 한병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봄이 왔다야. 봄이 왔다요? 응. 그냥 그게 요즘 내 마음 같아서. 승민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가 봄이 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아들은 알았습니다. 도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소원 있어요? 한병수가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소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 벌써요? 응. 너희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지금 이루고 있잖아.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할아버지 오래 살게. 우리 도연이 대학 갈 때까지 꼭 살아야지. 도연이가 웃으며 한병수 품에 안겼습니다. 오서진은 그 옆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그녀는 집무실 창가에서 같은 서울을 내려다보며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37분.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빗줄기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넓어지며 하늘 전체를 밝혀갔습니다. 전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그냥 눈으로 담았습니다. 한병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그 빛을 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일출을 제대로 본 것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통영 바다에서 아버지가 새벽배를 타고 나갈 때 본 것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새벽이 두렵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또 어디선가 전화가 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새벽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러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빛이 왔습니다. 그냥 봄이 왔습니다. 그냥 새해가 왔습니다. 한병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금방 말랐습니다. 오서진이 옆에서 시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버님, 응, 행복하세요? 한병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 안에는 5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의 두려움이 끝났고 50년의 수치심이 녹았으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가족 4명이 나란히 서서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병수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변제국은 비닐하우스 창문으로 여명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문혁은 원룸 창가에서 혼자 눈을 떴을 것입니다. 조태영은 고시원 좁은 창으로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황성배는 창고 문 사이로 스며드는 빛에 잠이 깼을 것입니다. 넷 모두 같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병수에게는 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가해자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 더 통쾌한 복수는 피해자가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와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키는 따스한 등불이 됩니다.